어제 하루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492명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겁니다. 자,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주간 더 시행이 되죠. 자, 비수도권에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대전에 이어서 부산도 4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먼저 주 중반에는 계속 1,700, 800명대까지 올라가고 다시 1,500명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보면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엊그제 토요일 날 발표된, 금요일 기준의 확진자도 최대치였고, 예. 어제 발표된 토요일 기준도 최대치고, 오늘 네. 발표된 일요일 기준도 최대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특히나 비수도권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도권은 4단계 적용을 한 달 동안 하면서 다소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절충 구간, 버퍼링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걸로 파악이 되고, 예. 지금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수도권에서 크게 확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역 당국에서는 조만간 2,000명을 넘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수목금 중에 2,000명, 2,100명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태풍의 영향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까 내일 정도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는 그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은 다소 또 감소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수목금 중에 2,000명을 넘어서 2,100명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면 2,000명 넘어가는 게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예. 방역 당국도 수도권은 지금 교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정체 정도? 근데 비수도권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네. 어느 상황인 거죠? 비수도권 입장에선? 일단 7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신규 확진자가 비수도권에 700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이게 과거에 신천지발 대유행 이후에 가장 높은 숫자, 그러니까 4자 유행 이후에 가장 높은 숫자를 비수도권에서 확진자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더 심각한 지역들 이제 대전, 충청이라든지 부산, 경남 그리고 제주도 이쪽에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예.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5일 연속으로 신규 1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까지는 수도권 쪽을 특히 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강화해가지고 이쪽 중심으로 통제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전국에 모두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지역 간 거리두기 격차에 따른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수도권이 확진자가 좀 생긴다고 해서 지역별로는 그래도 편차가 있을 텐데 네네. 전국을 거리두기 4단계로 해서 방역을 죄인 다음에 다시 좀 푸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소리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국을 다 4단계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네네. 근데 그러기에는 비수도권마다 지역별 편차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부산, 경남 지역, 대전 지역,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제주도도 경우에 따라서 위험 구간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유행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4단계, 물론 대전은 4단계 시행 중이긴 합니다만, 예. 오늘 기준으로는 다소 감소하긴 했습니다. 어제 오늘은. 근데 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4단계 기준에는 안 들어왔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경남 지역의 지자체들이 4단계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원인이 부산에서 확산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산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3단계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역 경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이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에 와서 4단계를 취하는 게 좀 상당히 늦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적절한 시기에 선제적인 방역 정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권역별로, 그러니까 하나의 시군 이런 식으로 해서 4단계 적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 지역의 권역별로 해서 4단계 격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부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뒤늦었지만 내일부터 4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다음 달 19일부터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그 전에 그 감소세가 있으면 단계를 좀 낮출 걸 고려해 보겠다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확진자가 몇 명 정도가 나와야지 거리두기 수도권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지금 뭐 방역 당국에서는 900명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3단계로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정도가 그러니까 한때 그 유행이 가장 심각했을 경우가 거의 계속 그러니까 이 주 평균으로 봤을 때는 1,000명에 가까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 900명 정도까지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살짝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시점을 오판을 해서 아. 방역 단계를 낮추게 되면 다시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충분히 확진자 수가 감소한 거를 판단했을 때 예. 완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2학기 등교 계약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등교 계약을 추진을 하려면 일단 4단계에서 3단계를 낮춰야 예,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충분히 위험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갑자기 방역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 다시 예. 폭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00명 밑으로 잠깐은 내려올 수 있으나 그거를 순간적인 상황 때문에 정책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등교 계약 지금 수준에서 뭐 지금 교육부에서 그 최근에 통계 자료를 낸 게 지난 1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예. 학교 내 감염이 한 16%, 15%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오히려 가정 내 감염이 거의 50%에 다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자료는 1학기는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요인이 없었을 시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한 이후에는 이 상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또 방학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한 통계 자료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예. 만약에 전면 등교 계약이나 등교 수업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학교 내 감염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주로 학생들이 감염되는 주요 원인이 가정 부모한테서 이렇게 감염돼서 학교 내로 전파시키는 양상이었거든요. 예.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무증상 감염이 많다 보니까 반대로 부모를 감염시켜서 부모들이 지역사회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 감염됐을 때 부모가 더 거리감을 좁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감염되면 오지 말라라고 아, 예, 하는데 예. 반대로 자녀가 감염이 되면 안쓰러운 마음에 안 가서 갈 수 없죠. 챙겨주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더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럴 있습니다. 수가 있네요, 진짜. 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또 2주 동안 연장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뭐 지칠 법도 한데 다시 한번 근데 이 상황이 좀 강화되고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강화되는 부분은 4단계에 이르면 집합 금지 업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업 제한이 아니라 아예 문을 닫아야 되는 집합 금지 업종이 있었는데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기존까지는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 주점 이렇게 좀 국한돼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단란 유흥 주점과 콜라텍, 홀덤펍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집합 금지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사실 그런 걸 들어도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뭐 어디를 가도 되고 네. 안 되는 건지. 근데 주로 이제 좀 밀집해서 밤 늦게까지 하던 그런 네. 업종들이 주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 직계가족 같은 경우도 이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적 모임 제한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전시회 박람회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4단계에서는 부스당 상주 인력이 2명이고 그리고 사전 예약에 한해서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 전시회 박람회에서도 제한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더 좀 강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완화된 부분은 이제 교회의 대면 예배의 그 제한선이 좀 완화되었다라고 예. 하는 것. 그것이 완화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니까 지금 결혼식 때문에 예비 부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막 네. 취소해야 되고 뭐 청첩장 다시 또 돌려야 되고 또 죄송하다 연락해야 되고 근데 종교 시설과 예식장은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일단은 이제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 이쪽이 49명의 범위로 정해졌었거든요. 예. 근데 교회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 원칙이었는데 예. 이번에 어느 정도 좀 허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19명까지 허용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국에서도 교회 규모에 맞게 좀
어느 정도 신축을 둬서 그래서 이제 100명 이하의 교회 같은 경우는 10명까지 그리고 100명을 넘어서는 교회 같은 경우는 10%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99명까지 이렇게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99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근데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장례식, 결혼식 이쪽에서 49명. 그러니까 뭐 거의 1대2 정도의 편차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당국에서 그러면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의 어떤 인원 제한을 좀 완화할 건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검토를 해서 발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같은 어떤 집합인데도 인원의 수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많은 축하를 받아야 될 때 그리고 많은 애도를 받아야 될 때 가지 못하고 그걸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계속 나와요. 방역 체계가 지금은 확진자 위주로 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데 언제까지 확진자 위주로 갈 것이냐. 왜냐하면 백신 맞는 인원도 늘어나면서 치명률은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치명률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너무 확진자로 가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 우리나라 접종률이 1차 기준으로 40%를 간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 치명률로 가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치명률로 가야 되겠죠, 예. 향후에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그 코로나19의 치명률이 0.1에서 0.2% 정도 된다. 네. 그러니까 독감 수준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잘못 고려를 한 게 독감은 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게 6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돼서 치명률이 0.1%고 예. 코로나19는 백신 접종이 고령층 위주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사망률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극히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황이죠, 범위가. 아. 그러니까 만약에 독감에서 65세, 60세 이상의 고령층을 뺀다라고 하면 치명률은 훨씬 더 낮아요, 독감이. 그러니까 상대 비교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지금 단계에서 치명률로 해가지고 우리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감염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문제는 우리 의료 시스템에서 감당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입원을 하게 되면 병실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예. 결국은 자가치료로 갈 수밖에 없고 아. 이렇게 됐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갑자기 그러니까 중증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가치료를 하고 있게 되면 그 커뮤니티 내에서 굉장히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치명률로 방역정책 이완할 그 시점은 전 국민이 거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직은 있습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빠른 접근이군요. 네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데 병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생활치료센터 같은 게 전국 기준으로 한 60% 가까이 정도는 지금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아직은 여력이 있고 특히 뭐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경우에는 70% 점유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직 여러 가지 준중환자 병상이나 중환자 병상도 한 50%대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일단은 감염병 치료 병상이라든가 아니면 중증 또는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는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케이스가 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여력은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생활치료센터 물론 지금 한 6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유가 40% 정도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같이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금방 다 포화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치료를 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는 생활치료센터를 보다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충도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초반에 요양병원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백신을 많이 맞으면서 많이 줄었던 것 같은데 다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백신을 맞은 분들인데도 확진이 된 경우가 꽤 있어요. 상황 지금 부산에도 또 있던데요, 지금 보니까. 네, 부산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돌파 감염이 생긴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확진자가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이미 접종을 완료를 하신 분들이 있었고 예. 접종도 이제 1차, 2차 접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분은 거의 뭐 굉장히 소수였다. 한 명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요양병원처럼 1차적으로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시설까지도 예, 예. 전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이 전파된 원인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계속해서 접종 이후에도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그러면은 접종한 것이 의미가 그러니까요.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 일단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의 효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예. 그래도 위중증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 사망으로 가는 이 경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는 접종의 어떤 무용성보다는 거꾸로 예. 접종을 해도 이럴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더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수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평론가의 말씀이 정말 그 백신을 맞았는데 걸렸어. 이거 뭐 백신 맞을 필요 없네 이게 아니고 백신 맞았는데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게 치명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감염병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네. 백신은 모든 감염병에 있어서 백신은 100%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한 이후에도 감염이 일정 비율로 발생을 합니다. 예. 모든 감염병은 다 그렇고요. 그 중에서 보통은 백신 접종 안 했을 당시의 위험도 대비 접종을 하게 되면 극히 낮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70% 정도 백신 접종을 맞은 다음에 방역 정책을 마스크 해제 등 크게 완화를 하게 되면 예. 나머지 30%에서도 감염자가 폭증할 수가 있고 네네. 특히 접종 맞은 사람들 중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접종자한테 더 전파를 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 국민이 100% 가까운 정도로 접종을 맞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단 지금 백신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화이자, 모더나, 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네. 모든 백신이 마찬가지고 각 제약사마다 몇 % 예방률 이렇게 나오는 수치가 있는데 네. 사실 그 수치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모든 백신은 기본적으로 다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다만 위험도를 크게 줄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런 게 있잖아요. 너 뭐 얀센 맞았어? 너 화이자 맞았어? 아스트라 맞았어? 아 이게 예방률 더 좋은데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큰 의미가 없다. 네네. 왜냐하면 그 제약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내릴 때에는 예. 그 임상 시험을 했을 때 그 국가 또는 집단 내에서 어떠한 방역 수칙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데이터는 네. 그 제약사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방역 조치를 같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뭐 몇 퍼센트 포인트 높다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다만 가장 좋은 거는 위중증이나 사망률을 크게 낮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이제 다 완치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백신을 맞는 게 좋은 겁니까? 일단 어떤 시점이냐가 다르겠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 제약사들에서 통계 자료, 그러니까 예방 효과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낼 때 비교군이 있습니다. 비교군이 완치자를 비교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완치자 대비 어느 정도의 항체가가 나타나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기준은 그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완치된 사람 중에 있는 항체가 또는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과거에 작년에 감염되신 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항체가가 점점 낮아졌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감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만 18세에서 40세 사이 일반인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전에 굉장히 큰 혼란이었고 막 화난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뭐 잘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10부제를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생일이 기준이 되는데 예. 생일이 뭐 끝자리가 9로 끝난다라고 네. 하시는 분은 오늘이 되겠죠. 9일부터 하는데 이게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시간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9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9일 전일 동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네. 9일 그 20시부터 예. 그 다음 날 18시까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시작 시간이 항상 당일 저녁 8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 다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당일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오후 6시까지 예. 그렇게 10부제로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걸 놓치신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기회를 갖습니다. 예. 그러니까 20일부터 21일까지 이달에 그때는 18세에서 35세 사이에 이걸 놓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19일에서 20일까지가 이제 36세, 49세 예. 이분들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20일부터 21일까지가 18세에서 35세 이렇게 하루씩 더 기간을 주는데 그 다음에 또 8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18세, 49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또 추가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약은 예전에 노년층 예약 같은 경우는 노년층의 특성 때문에 뭐 자녀라든지 네. 다른 분들이 대리해서 예약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리 예약은 안 되고 본인으로 인증을 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 본인 인증할 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핸드폰으로 할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라든지 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간편 인증 방식까지 네. 그렇게 부과를 해서 뭐 카카오, 네이버, 패스 이쪽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예. 간편 인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그리고 예약하는데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예. 또 뭐 녹색, 적색, 뭐 황색 이런 색깔로 또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예약에 대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접종을 맞을 수 있으니까 첫날에는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첫날은 좀 피해 주시라 이런 방역 당국의 부탁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부는 2학기부터 전면 등교 수업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또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4단계인데. 아직까지 교육 당국에서 등교 수업을 늦추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는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예, 같습니다. 근데 현재의 확산세를 뭐 염두에 본다면은 전면 등교가 과연 가능할지 이 예.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먼저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학교 당국에서 또 다르게 부담이 되는 것은 돌봄이라든지 이런 기능들까지 마비가 되면 굉장히 또 여러 가정에서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학년에 대해서는 그래도 등교를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는 또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 작년에 비해서는 원격 수업이라든지 비대면 수업의 노하우가 조금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등교를 하지 않는 것과 이제 전면적으로 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예. 교육 당국에서도 나중에 학기 초가 도래했을 때 그때 가가지고 또 어떤 방침을 급하게 바꾼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을 해서 예. 신호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상화를 빨리 앞당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급하게 했다가 또 나중에 또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네. 교수님 그 아스트라, 화이자, 모더나 1, 2차까지 맞는 거고 얀센은 1차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3차 접종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이제 네. 파우치 소장도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인지 궁금해요. 우리나라도 일단은 뭐 이 부분도 전문가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 2차도 맞은 사람이 예, 많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부스터샷을 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전 국민이 한 번쯤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백신에 있고요. 대해서? 예. 예.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 기회를 한 번씩 가지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 접종 대상자들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양보를 하신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번쯤 기회는 가지셔야 네. 된다. 그 뒤에 분명히 부스터샷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가장 뭐 시급한 그룹은 고연령층이 부스터샷 더 맞으시는 게 맞는데 일단 아직까지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연구 자료가 없습니다. 네. 해외 어느 나 우리나라도 부스터샷에 마찬가지고. 대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2차까지 보통은 백신들이 그러니까 2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 빈도가 조금 더 묻거든요.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했을 때는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자료가 없어요. 예. 그러고 실제로 그러면 접종 용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대로 표준 용량을 쓸 거냐, 아니면 양을 줄일 거냐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시간이 다소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뭔가 연구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미 지금 부스터샷을 시행하고 있는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에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향후에도 반복적인 백신 접종은 이루어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이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에는 계속
지금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